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도 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윗선을 향하던 검찰의 수사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 1 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까지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키맨이 사라진 대장동 의혹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슈 오늘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검찰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중심적으로 조사를 해왔던 건가요? 네,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었는가. 근원을 따져보니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이 사업 전체의 설계에 관여해서 자신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정이 되고 구체적인 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이익 분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설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몇 가지 증거들 그리고 기소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요. 이제 돌아가자면 핵심으로 보면은 민관 합동 개발이라고 하는데 왜 관내 영역에 있었던 공기업인 공사에서 공적 영역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높이는 구조들이 설계가 됐는지, 구체적으로는 주주간 협약서라는 사업 협약서 내용 중에서 초과 이익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초과 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입니다. 이익을 배제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하는 조항들이 왜 빼지거나 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이루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결제 라인들 그리고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서 핵심적인 실무자 두 분이 불과 11일 사이에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김문기 전 처장이 한 2달 전쯤에 연합뉴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나는 그저 성과를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조사가 진행되니 사람들은 너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실무자한테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신이 성과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소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배임, 뇌물 범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권한에 관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실무자라는 거는 위에서 결정한 것을 착실하게 이행을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누가 이것을 결정했고 왜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 사장 직무대행을 했고 왜 화천대유가 설정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윗선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유동규 본부장과 그 윗선에서 결정이 됐을 것인데 그 내용들에 대한 압박, 진실에 대한 규명 요구를 실무자한테 떠넘기느냐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기 처장이 정확하게 그 의혹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연루가 돼 있는 인물이라고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 2차 위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1차 위원은 공교롭게도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고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처장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도 이 김 처장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데 있어가지고 특혜를 주거나 그런 구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첫 번째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업 협약서, 주주간 협약서에서 아주 복잡한 내용 같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인허가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 전체 이익의 50% 지분대로 가져가지 않고 지금 특정 금액으로만 한정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 특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초과 이익으로 봐서 공사가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당시에 실무 책임자로서 거절하고 빼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 두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실무자의 부재 속에서 검찰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 두 사람이 사실은 사망한 상황에서 굉장히 당시에 왜 그런 조항이 빠졌고 왜 그런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왜 사장 직무대행이 됐는가 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이 사건 화천대유가 선정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황전사
사장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사퇴 사퇴를 압박 종용하고 부분, 예. 종용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 사퇴 종용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바로 돌아가신 유한기 전 본부장이죠. 그럼 당시에 이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자기 윗선의 뜻이다. 뭐 유동규나 정진상 실장이나 성남시장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화천대유와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 제시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700억 원 가까이 뇌물을 약속받고 최소 1,872억 이상의 배임을 저질렀다. 우리나라에서 기존까지 있는 판결들을 봤을 때 공공에서 이 정도 뇌물 액수는 기록에 없는 정도로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사장의 직무대행으로서 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전단에 있었던 전 사장인 황 전 사장을 사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힘이 작용했는가. 바로 그 정치적 경제적 힘이 유 전 본부장의 사람을 사장 대행으로 세우고 이러한 설계 구조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단에서 왜 이런 조항이 빠졌는지 뿐만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과 그리고 당시에 녹취록에 언급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곧 또 금요일에 대장동 4인반들의 두 번째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의 그 이전 진술 조서가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참고인 조서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유의미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고 왜 이것이 빠졌는지 아마 이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그리고 빠졌다는 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그 진술의 내용 중에서 지금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거를 빼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경위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들이 추가적으로 공판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내년 1월부터는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진술 조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조금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희미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조서를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본인이 부동의를 해야만 네. 증거 능력이 없는 거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제 비리 범죄에 있어가지고는 당사자들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수사단 공판 단계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 아예 증거를 못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부터의 수사는 진술 조사한 내용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핵심적인 이제 당사자들 적어도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의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황 전 사장의 사퇴와 유 전 본부장의 사장 직무대행 선임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 성남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현장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검찰의 수사를 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봤는데 뭔가 물증이 정확한 게 좀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사실 공직자시니까 나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그 3인방에 대한 영장 발부 이후에는 굉장히 수사가 더뎌진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더뎌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목된 핵심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자체도 굉장히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물적 증거는 별거로요. 그리고 지금 이거 외에도 또 뇌물과 로비와 관련된 곽 전 의원의 50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알선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도 특별히 더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황 전 사장의 사퇴와 관련돼서 주요한 사람으로서 지목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박영수 특검과 관련돼서 그 인척회사로 돈이 가고 개발업자로 돈이 가서 그 돈이 또 어디 갔는지에 대한 수사도 궁극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다고 했죠. 포렌식 내용 중에서 다음 수사의 단서가 뭐가 나오는지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영장 청구, 3인방에 대한 발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그 윗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는 로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윗선 수사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상황 자체를 규명하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인 건가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규명을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왜 이런 비난들, 이런 지배적 의견이 나오냐면은 잘하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영역에서 700억 뇌물 약속이라는 사건은 유사 일에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 액수도 그 정도로 많은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금액에 걸맞는 수사의 강도와 속도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적어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라도 무엇이 맞고 아닌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과 증거 확보들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원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몇 명 지목된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진술은 올해 안에는 꼭 받아내는 것을 노력을 검찰로서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믿어보면서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